미제 사건 파일 2피 4.3 나라 슈퍼 강도 살인사건 3명의 자백, 3명의 억울함, 그리고 1명의 진범 1999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 재심 무죄 진범 수사 미완결. 이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두셔서 감사합니다. 3내 나라 슈퍼 사건은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사항들, 진범 수사의 최신 현황, 그리고 세 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검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사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수록 같은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 가장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미제 사건 파일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에피소드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내 나라 슈퍼 사건 잊지 않겠습니다. 세 분의 억울함,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의 죽음과 그분 가족의 오랜 기다림, 그리고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까지 미제 사건 파일은 이 사건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약촌 오거리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한 명의 15살 소년이 하지 않은 일을 자백하고 10년을 복역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입니다. 무고한 3사람이 동시에 같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3명이 각자 자백했습니다. 3명 모두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3명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건에서 3명이 동시에 허위 자백을 하게 됐을까요? 3명이 각각 자백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그들을 동시에 오판의 피해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고한 3사람이 복역하는 동안 진범은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허위 자백과 오판의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1999년 2월 28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의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던 할머니가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3명의 젊은이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 3명이 자백하면서 수사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더 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미제 사건 파일 2피 4.3내 나라 슈퍼 강도 살인사건 7개의 챕터로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 전주와 익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읍내입니다. 1999년에 삼내읍은 한적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오가는 작은 상가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 슈퍼라는 이름의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이 슈퍼를 운영하던 것은 70대의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고 동네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팔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이 슈퍼를 운영하던 것은 70대의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고 동네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팔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CHAPTER 1999년 2월 28일 새벽 그 일상이 끝났습니다. 누군가 나라 슈퍼에 침입했습니다. 금품을 노린 강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도 폭행을 당했지만 생존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안에서 겨울 새벽에 충격적인 강도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작은 슈퍼마켓 안에서 겨울 새벽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지역 사회에서 강도 살인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게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 지역 사회의 불안, 그리고 수사기관 내부의 성과 압박.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환경에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수사는 때때로 충분한 검토 없이 특정 방향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속도가 정확성을 앞서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 지역 사회의 불안, 그리고 수사기관의 압박.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환경에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결정적인 물증이 확보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는지, 현장에서 범인의 생물학적 증거가 확보됐는지, 이런 핵심적인 물증들이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중에 재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물적 증거보다 자백이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백이 3명에게서 나왔습니다. 피해자 할머니의 죽음은 이 사건이 출발점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시작된 수사가 무고한 3명의 삶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분의 억울한 죽음에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진짜 범인이 밝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비극입니다. 1999년 삼내읍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작은 농촌 읍내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곳.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 강도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봐야 합니다. 경찰의 빠른 검거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 기대가 수사에 압박이 됐을 것입니다. 빠른 결과에 대한 압박이 클수록 충분한 검토 없이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굳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도 작동했습니다. CHAPTERE 사건 발생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3명의 젊은이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삼내읍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용의자로 지목됐는지, 어떤 근거로 이들을 향해 수사의 화살이 향했는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경찰이 이들을 용의자로 지목한 근거는 주로 정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 인근에 있었다는 목격 진술, 범행이 가능한 시간대에 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점, 그리고 몇 가지 간접적인 정황들. 하지만 이들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는 물적 증거는 당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목격자 진술도, 현장에서 나온 생물학적 증거도, 범행 도구도 이들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은 자백이었습니다. 경찰은 3명을 각각 별도로 연행해 조사했습니다. 서로 다른 조사실에서 서로 다른 수사관들에게 각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1999년 당시 수사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성년자나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특별보호 절차도 지금에 비해 현저히 미비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환경이 허위 자백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어떤 강압이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명의 나이와 사회적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법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변호인도 보호자도 없이 어른 수사관들 앞에 홀로 앉아야 했습니다. 약촌 오거리에 15살 소년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시스템 앞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3명이 각자 조사를 받는 동안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2명이 이미 자백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이
심리적 압박을 만들었습니다. 나만 버텨봤자 소용없다는 두려움, 인정하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 그리고 장시간 조사에 따른 극도의 피로. 이것들이 합쳐져 3명 모두 결국 자백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1999년이라는 시대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CCTV가 도처에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동 경로를 추적하거나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수사는 사람의 진술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존이 이 사건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허위 자백이 왜 그렇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설마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까라고 생각하는 직관이 있습니다. 이 직관이 허위 자백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인지적 편향의 근원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일반 시민도 이 직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직관을 넘어서 자백이 진실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당시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배심원도 이 직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백이 있으면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자백이 증거의 왕으로 불리던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판의 씨앗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CHAPTER 3. 3명이 각각 자백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 사건이 오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단 허위 자백의 메커니즘은 잘 알려진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별도로 조사받지만 수사관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이미 말했다는 정보를 받으면 허위 자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했다면 3명의 자백은 독립적인 증거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허위 자백 사슬이 됩니다. 3명의 자백이 서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잘못된 수사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3명이 동시에 허위 자백을 하게 된 바로 그 구조가 나중에 재심에서 이들이 무죄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3명의 자백이 서로 불일치하고 자백의 내용이 현장 물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공범이라면 진술이 핵심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 자백은 각자 다른 수사관에게서 받은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불일치가 생깁니다. 그 불일치가 허위 자백이 증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자백의 수가 신빙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한 명의 자백도 3명의 자백도 그 자백이 진실한지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자백 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있는지, 자백의 내용이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자백이 이루어진 과정이 적법했는지, 이 3가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이 당시에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3명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3명이 각각 자백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 사건을 단순한 오판 이상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한 명의 허위 자백은 개인의 특수한 취약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명이 각각 자백했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3명이 다 인정했으니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논리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3명의 자백이 모두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허위 자백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범죄 심리학은 허위 자백이 발생하는 조건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장시간 조사가 이어지면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이성을 압도합니다. 둘째,
회유와 협박입니다. 자백하면 관대하게 봐준다. 버티면 더 나빠진다는 메시지가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대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집단적 압박 효과입니다. 다른 두 명이 이미 말했다는 정보가 나만 버티는 것이 의미 없다는 심리를 만듭니다. 집단적 허위 자백은 전 세계 오판 사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각자 별도로 조사를 받지만 심리적으로는 연결된 구조입니다. 수사관이 다른 사람이 다 털어놨다는 정보를 흘리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의자의 심리를 흔드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한 명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도 무너지기 쉬운 구조. 3례. 사건이 집단 허위 자백의 교과서적 사례로 연구되는 이유입니다. 3명의 자백 내용을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납니다. 3명의 진술이 핵심 사실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함께 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현장에서 각자 경험한 것들이 진술에서 크게 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자백에서 범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허위 자백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각자의 조사관이 각기 조금씩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구성된 자백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의 내용이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이라면 직접 경험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 자백에는 수사관이 제공한 정보가 반영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수사관에게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자백의 내용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자백한 이후 3명이 각자의 자백을 번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하지 않았다고, 자백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처음에 했다고 말했냐는 반론이 즉각 나옵니다. 자백을 번복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번 나온 자백은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허위 자백이 오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핵심입니다. CHAPTER 3명이 자백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3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백이 있었으니까요. 3명이 각각 자백했으니까요. 법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3명이 모두 인정했는데 설마 다 거짓말이겠냐는 인식이 작동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3단계의 견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 모두에서 같은 방향으로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 자백의 내용과 현장 물증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간과하는 것, 그리고 3명이 동시에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이 3가지 실패가 경찰에서 시작해서 검찰을 거쳐 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3명의 자백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다는 점, 자백 내용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문제들이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을까요?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백이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 다른 가능성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3명의 변호인이 이 문제들을 제기했더라도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3명은 각각 다른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에서의 역할이 다르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유죄였습니다. 3명 모두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진범은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진범이 자유롭다는 것, 이것이 오판이 가져오는 이중의 비극입니다. 이 사건을 오판이라고 확인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3명이
자백에서 나온 범행 과정의 설명이 생존. 피해자의 진술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3명은 알지 못했거나 틀리게 진술했습니다. 이 불일치가 처음부터 충분히 주목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불일치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CHAPTERO 3명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제보가 수사 기관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3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정보가 전달됐습니다. 그 정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기관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범인이 잡혔는데 왜 다시? 라는 생각이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판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한번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제도적 저항이 생깁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하는 정보는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인지적 경향입니다. 3명이 모두 자백했고 유죄 판결도 났는데 이 제보는 아마 틀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보를 묻어버렸습니다. 3명이 복역하는 동안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형제가 하지 않은 일로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보가 있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무력감. 내 아들이 교도소에 있고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정보도 나왔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그 절망.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음이 이후 재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 제보가 당시에 충분히 수사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범을 일찍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3명의 복역이 더 짧아질 수 있었을까요? 이 과정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이미 내려진 판결도 새로운 정보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판이 확인된 이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처음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이 내린 판결이 오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오판을 한 사람도 오판의 피해자도 이 사건의 무게를 각자의 방식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3명과 그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위한 법적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열어달라는 청구입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 수사 과정이 중대한 위법, 원심 증거의 허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수년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재심 청구가 처음부터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각됐다가 다시 청구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익변호사 단체가 이 사건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3명의 자백 내용을 현장 물증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자백들 사이의 불일치, 자백과 현장 상황이 불일치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쌓여서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명의 자백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자백들 사이의 불일치, 자백과 현장 물증의 불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명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 이들이 이강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고했습니다. 3명 모두에게 무죄를, 3명이 동시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한 사건에서 3명이 동시에 허위 자백을 하고 3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3명 모두 복역하고 3명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이 사건이 형사사법학계와 법심리학계에서 집단 허위 자백의 대표적 사례로 연구되는 이유입니다. 무죄 판결 이후 3명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에 대한 법적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돈이 빼앗긴 시간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낸 것, 사회에서 살인범으로 낙인 찍혀 살아온 것,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수치, 이것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상도 충분할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기까지 이 사건을 지원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 이 사건을 맡은 공익 변호사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보도한 사람들. 오판을 바로잡는 것은 제도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도가 실패할 때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메웁니다. CHAPTER 6. 3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3명이 무죄라면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범은 누구이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3명이 복역하는 도중에 이미 수사 기관에 제보됐습니다. 그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수사와 처벌 과정이 복잡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영역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진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이 채널의 제작 원칙상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진범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진범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고한 3명이 복역하는 동안 진범이 자유로웠다는 사실의 무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3명이 교도소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 무죄를 받을 때까지 진범은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경찰이 이미 범인들을 잡았다고 발표했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그 시간이 진범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3명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한국 형사사법 개혁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과 삼례나라 슈퍼 사건은 자주 함께 언급됩니다. 두 사건 모두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이고 두 사건 모두 재심, 무죄로 끝났습니다. 이 두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조사 영상 녹화 의무화, 미성년자 및 취약층 보호 절차 강화, 자백의 신빙성 검토,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건이 혼자서는 예외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을 함께 있으면 구조적 문제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3명이 자백했더라도 그 자백들이 모두 허위일 수 있다는 것. 자백의 수가 많다고 해서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단적 허위 자백 메커니즘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증거나 제보가 있을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더라도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 유죄 판결이 있다는 사실이 진실 추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오판의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재심의 문이 너무 좁으면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도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99년 겨울밤에 삶을 마친 그분의 죽음에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진짜 범인이 밝혀지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3명의 억울한 복역으로 이어지고 진범 추적이 지연되는 복잡한 과정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어떤 정보든 경찰청 미제사건 신고 번호 181로 제보해 주십시오. 1999년 2월 28일 새벽 삼내읍 나라슈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기억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3명이 무죄를 받은 지금 진범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재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증거 중 하나가 진범에 대한 제보 기록이었습니다. 3명이 복역 중에 이미 진범에 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 수사에서 다른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수사 초기에 더 폭넓게 용의자를 검토했다면, 더 면밀하게 물증을 확보했다면 어쩌면 처음부터 진범을 향해 수사가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만약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 사건을 분석하고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재심 무죄 판결이 나기까지 이 사건을 지원한 공익 변호사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자백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은 수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제도가 실패했을 때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사건에서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3명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것이 공익법률 활동의 의미입니다. CHAPTER 7. 이 사건과 약촌 오거리 사건은 한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쌍둥이처럼 기록됩니다. 두 사건 모두 허위 자백, 두 사건 모두 재심 무죄.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촌 오거리는 1명이 허위 자백이었고 삼례는 3명의 동시 허위 자백이었습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그 규모의 차이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공론화되면서 한국 형사사법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일반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유죄 판결은 크게 보도됩니다. 하지만 수년 후에 재심 무죄는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삼례 사건의 3명을 살인범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판의 또 다른 피해입니다. 이 영상이 그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신다면 그것이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만 전해줘도 충분합니다. 3명이 복역에서 풀려난 이후의 삶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과 기록이 지워졌다 해도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끊겼을 것입니다. 경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인 사건과 연결된 이름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5판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 짊어져야 하는 짐입니다. 형사보상금이 그 짐을 덜어줄 수 있지만 완전히 내려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름을 기억하는 것, 사건이 진실을 아는 것,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될 때 목소리를 내는 것, 누군가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허위 자백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 이런 작은 인식의 변화들이 모여서 시스템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 주십시오. 관심을 갖는 것, 알리는 것, 기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시민이 할 수 있는 변화의 방법입니다. 삼례의 세 분이,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가 이 변화 속에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제 사건 파일 2피 4.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살인 사건을 7개의 챕터로 살펴봤습니다. 3명의 자백, 3명의 유죄 판결, 3명의 복역, 그리고 3명의 재심 무죄. 이 사건은 집단 허위, 자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 번 굳어진 오판이 얼마나 깨뜨리기 어려운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3명이 지금은 평온하게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겪은 것을 생각하면 어떤 위로의 말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상이 공식적으로 그들이 살인자가 아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리고 주변 한 명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잊혀진 사건들,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을 미제 사건 파일은 계속 추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믿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제 사건 파일과 언제나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겠습니다. 오늘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살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집단 허위 자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는 분명합니다. 오판의 규모, 진범 제보가 무시된 사실, 그리고 수년에 걸친 재심 싸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이 사건을 한국 형사사법개혁의 상징적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CHAPTER 8. 다음 화에서는 실종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2007년 대구에서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구 이현주 실종 사건.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2피 2. 이형호 유괴살인 2피 3. 약촌 오거리 살인 2피 4.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살인. 새 에피소드를 연달아 살펴봤습니다. 세 사건 모두에서 자백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백 위주의 수사 문화가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이 이 사건들을 다루는 이유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 진실을 향해 계속 다가가겠습니다.